2008년 광우병 촛불 전국의 끝자락에 터져나온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탈북자 여간첩 1호 원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정화 씨 외에 원 씨의 양아버지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되면서 위장 탈북 부녀 간첩 사건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정화 사건도 상당 부분이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특검 3회, 오늘은 2008년 위장 탈북 부녀 간첩 사건을 기소하려고 합니다. 오늘 국민특별검사로는 이 사건을 추적해온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원정화 씨의 양아버지 김동순 씨를 변호해온 이광철 변호사도 오늘의 국민특별검사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오래된 사건이니만큼 사건 개요를 정리한 뒤에 두 분 국민특별검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신혜 PD가 2008년 원정화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광우병 촛불 집회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던 2008년 8월, 검찰과 경찰, 여기에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포함된 합동수사본부가 놀랄만한 발표를 합니다. 탈북자로 위장한 여간첩을 체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원정화 사건입니다. 합수부가 중요하게 내세운 간첩의 증거는 원정화 본인의 자백이었습니다.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본인이 워낙 분명하게 자백을 한 상황이라 수사 결과 발표로부터 불과 2달 뒤 원정화 씨는 공판 2번 만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 씨는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당시 합수부는 원 씨만 간첩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정화 씨의 의붓 아버지인 김동순 씨도 간첩이라며 이른바 부녀 간첩 사건으로 기소했습니다. 김동순 씨는 김정일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대응총국 소속으로 외화벌이를 해 북에 송금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정화 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원 씨가 탈북자 신분으로 군부대 안보강연을 하다 만난 정훈장교 황모 대위는 원 씨가 성적으로 접근해 연인 관계를 맺자 원 씨에게 군사 정보를 빼줬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역시 원 씨의 진술이 증거였습니다. 추가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역시 진술이었고 그나마도 신분이 불안정한 조선정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원정화 씨 집에서 가사일을 도왔던 여성과 그의 아들은 원정화 씨 부녀가 간첩으로 의심된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합수부가 발표했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한 간첩 사건 수사 결과가 진술 당사자의 진술 번복으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네, 2008년 원정화 씨 사건이 왜 최근에 와서야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께 여쭤보도록 하죠. 관련 내용 보도된 것이 3월 22일자였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정화 씨 사건 2008년 당시에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이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네. 이것이 증거 조작 일이 밝혀지면서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언론도 그렇고 과연 검찰이 발표했던 그 간첩 사건들이 정확한 것이었느냐, 증거가 또는 진술 이런 것들이 조작되진 않았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한겨레에서도 역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오랫동안 이제 추적해서 보도를 해왔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조작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연 그러면 2008년에 탈북 여간첩 1호로 세상을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원정화 씨는 그 사건은 과연 제대로 된 사건이었나, 정말 간첩이 맞나, 의문을 품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한 이제 취재를 이제 하면서 동시에 그 사건을 좀 내부적으로 몇 개월 전부터 좀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그렇게 했는데 검찰의 수사 자료와 공소장 이것들을 제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조작 내용을 검증해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몇 개월 동안 검증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사실관계가 안 맞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또 원정화 씨를 오랫동안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려고 노력한 끝에 결국은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듣게 됐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자마자 저희가 3월 22일자로 보도를 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3월 22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원정화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중요하게 실렸습니까? 네, 일단 원정화 씨가 자신이 간첩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종합편성 채널에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받았었는지 이것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겨레를 만나서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 김동순 씨가 간첩이라고 본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그렇고 아버님 그 재판정에 출석해서도 그렇고 계속 그 아버지가 간첩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 허위 자백 강요로 자신이 거짓으로 진술한 네. 것이었다는 것을 최초로 고백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네. 자, 김동순 씨가 원정화 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원정화 씨가 과거에 했던 네.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본인이 세상에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일단은 작년 7월인가에 출소를 합니다. 5년형 이제 복역을 하고 나서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억울한 부분들 밝힐래야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그 원정화를 이렇게 관리하는 경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국정원도 계속 또 원정화와 계속 또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그런 점 때문에 자기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2008년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 만한 뭔가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좀 몇 개월의 좀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버님을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다시 재회하게 되면서 인간적으로 조금 이제 그 갈등을 좀 하게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이제 찾아뵙고 올해 초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만나거든요. 부녀가 네. 몇 년 만에. 그래서 아버님께 굉장히 미안해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그런 여러 이제 아버님의 얼굴들을 좀 살펴보고 이러면서 좀 인간적으로 좀 괴로웠던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작용을 해서 지금에 와서 아버님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좀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원정화 씨가 그 당시에 거짓 자백을 하게 한 수사 당국의 회유, 압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원정화 씨의 일단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당시에 이거를 수사했던 윤모 검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원정화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너가 그 뭔가 죄값을 좀 덜기 위해서는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너희 아버지도 함께 그 뭐 간첩이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원정화 씨 입장에서는 자기는 처음에는 전혀 아버님은 난 모르는 일이다. 나는 간첩을 한 건 맞지만 아버님은 정말 모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검사는 이제 너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님이 간첩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 불어라 이렇게 계속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정화 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처음에는 간첩인지 난 모른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선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제 아버님도 간첩이었고 내가 간첩인 것도 아버님도 알고 계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물어봤더니 조사 때마다 일단 술을 굉장히 많이 먹였다고 합니다. 예.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맨정신인 상태에서 뭔가 조사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게 했다고 하고요. 네. 사실 믿기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 진술 조서에 본인이 분명히 지장도 찍고 내가 쓴 조서가 맞습니다라고 확인도 한 조서인데 지금에 와서는 술을 먹고 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희는 원정화 씨 이 말이 사실인지를 몇몇 수사기관의 당시 원정화 씨의 수사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원정화 씨의 이 주장과 일치하는 역시 또 그런 증언들을 들었고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원정화 씨가 여러 차례 술을 먹고 조사를 받았던 것은 그 주장은 좀 여러 가지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네. 있었고, 두 번째로는 검찰이 그 원정화 씨의 딸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보호 중인 딸인데 이 딸을 검찰이 이제 원정화 씨가 감옥에 가게 되면 보호해주겠다고 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 딸이 어떻게 이제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에 그런 걸 협조해줄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자신의 진술 주소를 보면 스스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인까지 했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와서는 검찰이든 어디서든 자기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준 적이 없고, 자신이 탈북자이기 때문에 남한의 법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아서 결국은 이렇게 검찰의 회유와 압박, 뭐 김현희처럼 너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계속 회유, 거기에 결국 넘어가서 부녀 간첩 사건으로 자기가 그냥 확대되는 데 동의해주고 말았다, 정말 후회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들을 저희가 인터뷰로 기사를 쓴 겁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을 못 받은 그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에 이제 공판이 시작되고서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그렇죠. 받았죠. 네. 네. 자, 이광철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동순 씨, 그러니까 원정화 씨의 의붓 아버지. 네. 이분이 지금은 무죄가 확정된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2012년 7월 5일 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2008년도에 검찰이 기소할 때는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일단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이적 표현물 소지, 그리고 그 회합 통신 이런 죄들이 다 적용이 되었는데요. 잠입 탈출, 그러니까 먼저 회합 통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단둥에 이제 북한의 민경련이라고 하는 그 대표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대표부에 파견되어 있는 이 김교학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인점을 알면서 회합을 하고 그로부터 지령을 수수했다. 요게 이제 하나고, 네. 그 지령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잠입했다. 그리고 잠입해서 원정화와 함께 그런 여러 가지 지령에 따른 활동들을 수행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적 표현물 소지 부분은 노동당 당원증을 김동순 씨가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적 표현물 소지로 기소를 했고, 편의 제공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에 원정화와 함께 그 대북 무역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북한에서 수입한 물품들을 원정화에 교부한 것이 있고, 네. 또 김교학에게 돈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으로 기소를 했던 것들입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 무역 사업을 해서 번 돈을 북한에 보냈다는 거겠군요. 그게 네, 중요한 혐의였던 거죠. 예. 네. 김성준 씨가 그 당시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서 석방이 되었는데요. 1심 판결은 2009년 2월 18일 날 선고가 되어서 약 한 6개월 가량 이렇게 구속돼 있었습니다. 그럼 1, 2, 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죄가 입증됐습니까? 일단 지금 그 김동순 씨의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대북 무역을 하면서 김교학 씨하고 이렇게 만난 부분, 김교학과 만난 부분들이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김동순 씨의 국가보안법상의 위반의 유죄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실은 원정화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원정화 씨는 자기가 보위부 직파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본인에게 편의 제공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래서 김동순 씨와 함께 여러 가지 뭐 부녀 간첩, 지금 허재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부녀 간첩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 1심 재판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 가운데서 특히 주요한 증거였던 그 김교학과의 만난 부분들은 일단 그 원정화와 함께 대북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것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네. 나아가서 원정화의 진술 부분에 있어서 원정화 이제 본인이 간첩이라는 진술의 신빙성은 그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고, 김동순 씨가 원정화 간첩임을 알면서 대북 무역 과정에서 물품들을 제공했다는 부분에 관한 원정화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의 판단을 배척했고, 기타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단순히 김동순 씨가
그 민경련 단둥 대표부의 김규학을 만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국가보안법 위반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다라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김동수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도 원정화 씨 그러니까 뭐 의붓 관계지만은 딸의 진술이 아버지가 간첩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원정화 씨의 다른 진술들, 예. 내가 간첩이다 이것도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요. 검사가 기소한 부분에 있어서만 심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원정화 간첩이라는 부분이 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부분을 판단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고 다만 허재현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원정화 진술 본인 진술이 본인이 자기가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서 본인이 간첩이 아니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아마 이번에 유우성 씨 사건처럼 아마 무죄가 선고되었을 정도로 원정화 씨 진술 자체가 굉장히 모순 허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원정화 씨 진술은 본인이 이제 변호인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원정화 씨 진술의 신빙성을 법정에서 탄핵해 볼 만한 본격적인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고 김동수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정화 간첩이 아니라는 점을 다퉜고 또 그 과정에서 원정화 진술이 얼마만큼 허위인지를 원정화의 북한에 출생에서부터 중국에서 머물던 행적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의 것들까지 다 종합을 해서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다투었기 때문에 그 네.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미루어 보면 원정화 진술 전체를 김동수 씨 재판부가 탄핵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김동순 씨 재판부가 원정화 씨 진술 전체를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원정화 씨 사건은 형이 확정된 상태였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건 원정화 씨 사건이 불거지고 불과 몇 달 만에 확정이 됐던데요. 본인이 항소를 포기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고요. 본인도 제가 알고 있기로 자기 사건에 대해서 기일을 2번인가 하고 아마 종결돼서 판결이 곧 선고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인이 항소도 포기하고 재판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사건 수사 결과 발표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달 만에 형이 확정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원정화 씨는 본인이 간첩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본인이 어떤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일단 탈북자들의 이제 은신처, 어떤 그런 주소 제공, 이런 네. 것들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제 북한의 그 이제 단둥무역대표부 김규학 씨로부터 여러 가지 그 지령을 받아서 이제 군부대의 정보를 좀 이렇게 알아보러 다녔고, 네. 또 2000년 초반에 이제 한국에 와서 미군 부대 위치나 국정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든지. 또 일본에 파견돼서 2006년에 가서 또 어떤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이제 공소장에 써 있는 건 모두 사실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허 기자께서 그 공소장 내용과 실제를 비교 취재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든가요? 제가 이제 검증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안 맞았다고 해서 원정화 씨가 간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제가 이렇게 현재로서는 주장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이 사람이 간첩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서 뭔가 그냥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그냥 일종의 약간의 심부름 정도 한 것이 지금 굉장히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정말 모두 날조인 것인지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수준이죠. 네. 지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어떤 네, 부분들...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네. 검증해 본 결과 실제는 어땠는지. 네. 간첩 행위를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가 시간이 되는 것들을 다 검증을 이제 순서대로 좀 해봤는데 네. 일단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님 친아버지인 원석희 씨에 대한 이야기가 네. 좀 사실과 안 맞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면 원정화 씨가 아주 어렸을 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사로청에 선발되고 그래요. 네. 북한 내부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사회주의 노동총연맹인가 지금 아마 그거의 약자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훈련받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치밀하게 이제 난파 간첩이 될 수 있는 어떤 여러 무술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갑자기 이제 고등학생 나이에 갑자기 그게 선발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금성정치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에도 갑자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전혀 뭐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친아버지인 아버지 원석희 씨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난파됐다가 돌아가신 걸로 원정화 씨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혁명 유자녀가 되는 것이죠, 원정화 씨는. 그렇기 때문에 집안 배경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원정화 씨가 뭐 학업 성적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고 뭐 뭘 어떻다 하더라도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선발된 것이다. 라고 이제 원정화 씨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석희 씨가 정말 난파된 간첩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검증해 봤더니 네. 공교롭게도 원석희 씨와 1973년에 만났던 한 탈북자 의사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원석희 씨가 당시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있었을 때 치료를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좀 약간 모르핀 중독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자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좀 했었고 그리고 원석희 씨가 이제 주변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좀 평가가 별로 안 좋았다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원석희 씨가 난파 간첩으로 선발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네. 그분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원정화 씨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거든요. 난파됐다가. 그래서 원정화 씨는 단 한 번도 원석희 씨를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원석희 씨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후로도 73년도 이후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해 있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김동순 씨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럼 원정화 씨가 혁명 유자녀가 맞는 것인가 일단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2005년 3월 19일부터 23일까지의 원정화 씨의 중국에서 행적이 중요합니다. 네. 이때 원정화 씨는 중국 영길시의 백산 호텔에서 김교학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부대표를 만나서 남한의 군장교를 포섭하고 국정원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2005년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원정화 씨와 함께 연길시에 동행했던 옛 그 원정화 씨와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성을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분의 말에 따르면 김교학 부대표를 만나러 갈 시간이 원정화 씨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그 남자가 이제 결혼 승낙 받으러 김동순 씨를 만나러 가는 그 여행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4일인가 그때 머무는데 그때 계속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성분께서 잘 때도 그렇고 어디 뭐 사러 갈 때도 그렇고 24시간 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다. 원정화 씨가 도대체 왜 그때 누구를 만나러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세 번째, 2007년 6월에 원정화 씨의 행적이 또 중요합니다. 일본의 센다이시라는 곳에 가서 북한의 어떤 중요 정보를 빼돌린 어떤 여성을 찾으러 다녔다. 네. 이것이 원정화 씨의 주장입니다. 역시 김교학 씨가 이제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건데 역시 이 센다이시에 함께 동행했던 탈북자 여성을 저희가 또 만났습니다.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옆에 자기가 계속 지켜봤는데 누구를 찾으러 다닌 걸 본 적이 없고 원정화 씨가 일본말을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누군가를 스파이 활동하러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정원이 이제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원정화 씨의 통화 내역을 네. 이제 감청을 합니다. 네. 감청을 해서 한 6개월 가량 이제 그 7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도청을 하는데 그것을 검찰이 수사 자료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네. 그걸 자료를 다 살펴봤는데 적어도 6,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간첩 행위를 했다면 여러 가지 중요한 간첩 모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도청 내용을 조작한 정황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김동수 씨와 원정화 씨가 이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김동수 씨가 원정화 씨에게 질책을 하면서 너 휴대폰으로만 통화해라. 예, 그게 뭐 휴대폰은 좀 감청이 좀 덜 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도청 자료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 재판부에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좀 살펴봤더니 휴대폰으로만 전화해라가 아니고 휴대폰으로 전화해라. 내가 지금 방을 옮겨가니까 다시 전화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국정원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조작을 시도했던 것은 아닌지, 허위 진술을 강요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낸 것은 아닌지 기자로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예.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모순이 드는 그런 것들이 마치 유우성 씨 사건과 똑같이 이런 일이 지금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 김교학 씨, 그러니까 원정화 씨에게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김교학 씨를 원정화 씨가 언제 알게 됐다고 하던가요? 원정화 씨의 주장으로는 한 2004년께부터 네. 만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원정화 씨의 주장입니다. 남한 사회에서 적응을 잘 못했고 북한에 있는 어머니가 굉장히 그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돌아갈 방법, 북한에 돌아갈 방법이 좀 알아봤었다고 합니다. 남한에 좀 사업 빚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남한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원래 무역 관계 일로 알고 지냈던 김규학 부대표를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탈북자인데 북한에 돌아갈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공을 세워야 한다라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심부름을 여러 가지 이렇게 지령을 내렸다라는 게 이제 원정화 씨가 아버님을 만나서 네. 한 주장이었죠. 그런데 또 언론과 만나서는 저에게는 또 그냥 아버님을 안심시키려고 그냥 2004년부터 그냥 그때 그렇게 알고 지낸 거다라고 거짓말한 거다라고 또 말을 뒤집기는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 진실인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소장에는 2002년부터 김교학의 지령으로 뭔가 간첩 2002년도부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김교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지령을 내리는 또 북한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98년도쯤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북한에 선발이 돼가지고 네. 보위부 요원으로 선발이 돼서 중국에서 막 활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2001년 말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남한에 침투해라라는 북한 보위부 관계자의 또 지령을 받고 남한으로 건너온 것으로 원정화 씨는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일본에 갔던 것이 그 탈북 여성, 동행했던 탈북 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뭐 선보러 갔다. 그게 맞아요? 형태는 그렇게 그런 형식을 띄어서 일본에 간 것은 맞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원정화 씨는 실제로 결혼을 이제 여러 가지로 남한 내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면서 결혼을 많이 알아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갈 때도 그런 방식으로 일본의 어떤 중매 회사를 통해서 일본의 남성과 결혼을 하는 걸 알아보러 가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갔던 것이 맞고 그래서 같이 갔던 탈북자 여성 동료들이 그래서 있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 원정화 씨가 출소 이후에 자신이 간첩이라는 얘기를 방송 등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하는 말과 실제가 다른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 저도 방송을 우연히 한번 보았습니다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무슨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든지, 뭐 또 북한에 있을 때 도둑질 관련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알기로 조사 과정에서 그 원정화 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수사 기록으로 증거 기록 또 안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북한에서 행적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앞서서 허지연 기자님께서 여러 가지 원정화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들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우리 이제 김동수 씨 말고 또 황모대위에 관련 사건에서 한번 제가 관련 진술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정화 진술을 한번 정리를 그렇게 세 파트로 한번 제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일단 북한에서의 행적과 중국에서의 행적과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의 행적들로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 네. 몇 가지만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하도 많은데요. 일단 원정화 씨 진술이 보면은 그 원정화가 이제 그 자진 자수를 하거든요. 자수를 해서 대성공사라는 데서 조사를 받고 또
그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또 조사를 받고요. 또 이제 국정원하고 합동 조사였었죠. 네.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실 원정화 씨 진술은 이렇게 총 3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3군데 진술들이 한 번씩 옮길 때마다 진술이 바뀝니다. 네. 그 바뀌는 것들을 보면 우선 출생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뭐 74년생이라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그렇게 하고 또 부친 관련해서는 앞서서 허재현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부친을 치과 의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난파 간첩으로 또 진술을 또 바꿉니다. 네. 이 또 난파 간첩의 또 진술이 또 나중에 강반석 유전자 학원의 문제로 또 연결돼서 북한에서 난파 간첩의 유전자들이 강반석 유전자 학원 그 거기처럼 뭐 특별한 또 대우를 받는다 이런 부분들 갖고 하니까 뭐 자기는 뭐 또 사촌이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또 안 갔다 이렇게 또 진술을 또 이렇게 모호하게 하고 앞서서 사로청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로청에 자기가 중앙사로청에 뽑혀갔다 그래가지고 김동수 씨가 미성년자는 또 거길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또 진술을 한번 또 바꾸게 되고요. 네. 자기가 고등중학교 때 이중령의 붉은기 휘장을 받았다고 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원정화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신동아의 이은영 기자가 이 이중령의 붉은기 휘장은 개인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또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걸 가지고 또 법정에서 또 추궁을 했더니 꼭 내가 개인이 받았다고 또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진술을 또 모호하게 했고요. 금성정치대 진학을 한 부분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오각별 뿌리기라든지 특별 군사훈련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미 이 부분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미 한 차례 그 탈북자들의 진술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원정화가 간첩이면 탈북자 모 씨의 얘기입니다. 자기는 뭐 특공대원이다 뭐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특히 그러면 금성정치대학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냐 그랬더니 뭐 이남아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원정화 씨 하나원 또 동기에 의하면 원정화 씨가 남한 그러니까 한국말을 익히는데 특별히 어려워했다 다른 탈북자보다 예. 또 이런 진술도 있어서 이 진술도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그 원정화 씨 북한에서 이제 그 평양 낙원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93년도에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중간에 김정일 특사로 이제 풀려났다는 진술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정화 씨는 처음에는 본인은 그 금성정치대학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서 그 인민보안성 고무산 분주소에 서기로 일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또 네. 개천교도소에 중위로 옮겼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궁으로 본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라는 진술로 또 이렇게 바뀌었고 아마 이 교도소 절취 관련된 이 교도소 생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또 진술들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뿐이 아닙니다. 아이언 절취 사건에도 또 그 원정화 씨가 또 휘말려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탈북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그 한경도 무산에서 중국 쪽으로 탈북을 했다가 조선족 그 김모 씨하고 동거를 해서 임신을 했다가 9개월째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저기 출산을 하기 위해서 또 사산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다시 북한으로 나아가게 그러니까 탈북자로 그 보이부 간첩으로 포섭되게 된 동기와 관련해가지고 아이언 절취 사건에 휘말렸다가 도움을 받았던 보이부 박모 씨로부터 간첩 제의를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임무를 갖고 나갔다 이래가지고 진술이 북한에서의 행적들이나 이런 진술들이 다 모순투성에다가 한 번씩 수사기관을 옮길 때마다 진술들이 정확하게 재현되지 않는 네. 진술이 매번 바뀌어가지고 어느 것 하나 믿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행적들도 앞서서 그 지금 그 딸의 그 실제 친부죠 조모 씨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 사람을 좀 납치하기 위해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또 진술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서 탈북자를 체포해 가지고 북송시켰다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진술할 때는 2만 명이나 되는 그 탈북자를 체포해 가지고 북송했다고 진술을 했다가 이걸 또 검찰에 와서는 60명으로 또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으로 또 바꾸는 또 진술이 나오거든요. 그 과정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검사가 간곡하게 이번이 마지막이니 다 모든 죄를 자복하고 털어놔라 하니까 60명에서 또 100명으로 바꾼 그런 또 네.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를 북송시켰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직접 북송시켰다라고 하는 박미애 씨가 나중에 원정화가 하나원에 있을 때 또 면회를 오는 이런 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요. 예. 이 원정화가 이제 중국에 있다가 그 남한으로 임무를 띠고 이렇게 또 파견되어지는 과정에서 얘기도
굉장히 쉽게 믿기기 어려운 이 과정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원정아 씨는 세 가지로 진술을 합니다. 첫째는 의정부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사진을 찍어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북한 관련 모든 사설들을 다 스크랩해서 북한에 보고해달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그 딸의 친아버지였던 그 조모 씨를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라는 그런 임무를 띠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 미군 기지를 사진 찍어 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임무가 될지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네. 북한이 이미 이때쯤이면 원정아 씨가 남한에 그 대한민국에 임무를 띠고 왔다고 하는 그 시점에는 북한에도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남한의 모든 매체들의 사설들을 다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때인데, 그 사설을 스크랩해서 북한에 보고하라는 것도 정말 그것이 간첩의 임무인지 정말 의심스러웠고요. 또 그 딸의 친부를 납치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는 원정아 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유가 그렇게 중국에서 같이 동거했다가 딸을 낳고 이 조모 씨가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야반도주 예.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실 그러다가 혼자 이렇게 애를 키우기도 어렵고 대한민국에 가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조모 씨를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입국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뭐였냐면, 들어오자마자 실제로 한 일이 이 원정아 씨가 이 조모 씨를 수소문해서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일이었고요. 만나보니까 원정아 씨 본인 진술입니다. 만났더니 조모 씨는 거지가 되어 있더라. 네. 해가지고 양육비 관련 소송들을 또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자기를 또 이렇게 그 계속 그 관리하고 있는 탈북자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경찰에게 또 조모 씨를 수소문해 달라든가, 조모 씨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를 또 묻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도 생생하게 수사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고요. 들어와서 원정아 씨가 수행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웃음이 나올 정도로, 와가지고 처음에 그 미군 기지 쪽으로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사진 그걸 카메라를 또 버렸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하고, 왜 자수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조모 씨를 만났는데 조모 씨가 자신을 신고할 것 같아서 자기가 먼저 자수를 했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하는 간첩답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요. 사실은 안보 관련 부분들도 본인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한 것인데 그것을 무슨 임무인 것처럼 그 안보 관련 과정에서 황모대위를 또 만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아까 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본의 센다이에 가가지고 사실은 선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인데 마치 일본의 무슨 지령을 수수해가지고 임무를 수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원정아 씨 사건이 간첩 사건으로 비화되게 된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탈북 브로커가 원정아 씨를 이상한 쪽으로 진술을 했던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원정아 씨가 본인이 스스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탈북 여성들 등치는 결혼정보 회사라는 걸로 해가지고, 사실 원정아 씨는 그 남한에 와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지배하는 사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인 난관들을 돌파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모 씨도 이미 본인 입으로도 그 거짓 신세가 되어 있다고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소개해주는 남성들을 만나도 신통치가 않고 돈만 잡고 들어가니까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 그것을 제보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카메라를 들고 직접 나중에 공소장에 그 원정아 씨가 그 간첩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 대북 무역 관련해가지고 자기 집도 보여주고 통장도 보여주고, 네. 또 원정아 씨가 수입했다고 하는 고사리가 널려 있는 그 아파트 입구도 보여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원정아 씨가 근데 이제 그러고 와서 봤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는 뭐 그렇게 보도 가치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그것들을 방송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또다시 제보를 하게 된 게 바로 그 탈북자 브로커의 문제였습니다. 예. 그 탈북자 브로커가 그 정말 그 탈북자 등을 친다 그러면서 그 제보를 했는데, 그 제보한 대상들이 바로 그 본인들을 간첩 용의자로 신고했던 그 사람들을 제보하면서 막 그 SBS 그것이 알고 있다 팀의 몰래카메라처럼 그 찍으면서 그 집에 급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마구 그 험한 말을 퍼붓는 과정들이 그거 그대로 그 방송에 녹화가 되었고,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원정아 씨가 간첩 혐의로 구속이 되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정말 저희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세상에 이런 간첩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원정아 간첩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내용의 방송 보도를 그래서 내보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참 그 사람 그 원정아 씨의 얘기를
어느 것 하나 믿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 경찰 이런 분들은 어떤 근거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사실은 변호인으로서 이 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신중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정화 사건을 직접 변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원정화 씨로 인해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썼던 두 분을 제가 직접 변론을 맡으면서 원정화는 절대 간첩일 리 없다라는 확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겨레의 취재를 보니까 그리고 원정화 씨가 다 형을 마치고 나와서 한겨레나 신동아 이렇게 매체 본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당시에 술을 먹고 진술했다는 둥, 보이부의 보자도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둥 이런 여러 가지 그 증언들이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원정화 씨를 간첩으로 그렇게 해서 기소하게 된 과정들은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수사했던 경찰이라든지 권모 씨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수사했던 윤모 검사 이분들도 분명히 겸허하게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진실들을 분명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윤모 검사 그리고 권모 경감 이들이 최근 원정화 씨를 만났다는 내용을 저희도 일부 정황을 확인을 했고요. 한겨레에서도 보도를 했고 그 내용을 혹시 확인하셨는지요? 저도 이제 전에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법정에서 원정화 씨하고 정말 그 고성을 지르면서 이제 증인신문을 해야 되니까 네. 했고 그때 원정화 씨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한 얘기는 묻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황모대위 사건에서 제가 했었는데 내가 황모대위하고 있었던 일은 다 말하겠는데 내가 간첩인지는 묻지 마라 이렇게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또 같이 변론했던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이 있을 당시에는 그 황모대위에게 황모야 너 지금 민변 변호사들에게 속고 있다. 착한 황모가 민변 변호사 만나가지고 저렇게 이상하게 변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정화 씨를 직접 만나는 건 뭐 여러모로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허지연 기자님을 비롯하여 저도 그런 얘기들을 전해 듣고 있는데 네. 다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원정화 씨가 하는 말도 과연 진실일까 하는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네. 자, 허 기자님. 네. 그 윤모 검사 그리고 뭐 이름 다 나와 있죠. 윤대혜 검사, 그다음에 네. 권학주 경감. 네. 이분들이 지금 윤 검사는 지금은 변호사가 변호사를 되어 하고 있죠. 계시고요. 네. 권 경감은 현직에 있는 분이죠. 네. 그 원정화 씨를 최근에 만났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입니까? 뭐 본인들에게 뭐 직접 들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네,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하여튼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네, 분명히 원정화 씨가 그런 분들을 지금 다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생활비를 뭐 모아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원정화 씨가 다시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완전히 다 이제 끊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정화 씨의 저희 한겨레와 인터뷰 이후에 또 다른 심경의 변화 그 과정에서 또 국가기관이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 국민TV가 취재를 할 때 윤모 검사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면서 이제 완강히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권 경감 같은 경우는 답을 주지 않더군요. 뭐 가타부타. 저희 원정화 씨가 최근에 그 한겨레 인터뷰를 하면서 미안해한 사람 황대위라는 사람이 있죠.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 중에도 등장했던 인물. 황대위는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습니까? 황주용 대위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간첩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로 네. 이제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이죠. 이제 뭐랄까 이제 원정화 씨는 이제 저를 만났을 때는 황주용 대위에게 굉장히 미안해했습니다. 예, 사실은 황주용 대위가 내가 간첩이었었던 것을 몰랐을 거다. 내가 뭐 농담식으로 술 먹으면서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때 굉장히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도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지는 황주용 대위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황주용 대위는
군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정화 씨의 최초 검찰 공소장에 쓰여 있는 얘기처럼 수사 자료에 쓰여 있는 얘기처럼 원정화에게 뭐 간첩인 이렇게 활동한 것을 들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 또 황주영 대위도 인정을 해버렸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또 황주영 대위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물으니까 자기도 회유를 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 검찰이 너 이런 거 잘못하면 너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다. 그냥 군복만 벗는 것으로 대충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 잘해라. 네. 이렇게 회유를 하니까 역시 황주영 대위도 그 당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다가 그냥 원정화 씨가 쓴 그 수사 자료를 옆에다가 앉혀놓고 그대로 그냥 베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그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황주영 대위가 밝힌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황주영 대위의 그런 진술 번복을 믿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고 황주영 대위가 이렇게 감옥에서 살고 나왔는데 네. 황주영 대위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원정화 씨도 저를 만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예. 그 황대위가 간첩 혐의를 받은 건 아니죠? 황대희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앞서 허재영 기자님 말씀하신 불고지 부분이고요. 네, 원정화가 간첩임을 알고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간첩 혐의입니다. 이제 간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국가보안법이 굉장히 간첩의 범위를 허술하게 넓게 잡고 있는데요. 그 반고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형을 받고 대한민국에는 해가 되고 반고단체에게는 이익이 되는 온갖 사실, 그거를 국가기밀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네. 수집, 중개,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간첩죄가 되는.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대한민국에는 해가 되고 반고단체에겐 이익이 되는 사실이라는 그 부분인데요. 이걸 네. 국가기밀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첩과는 여러 가지 좀 결을 달리하는. 그래서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노무현의 왼팔 안희정, 오른팔 이광재 뭐 이런 것들도 북한에 전달되면 국가기밀이 되는 그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건 당시 황주영 대위는 그 간첩 혐의로도 기소가 되었었습니다. 네. 지금 기억에 4건 정도로 기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 보면 황당한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때 당시 이제 원정하고 속초에서 만나가지고 그 황주영 대위의 부대가 저 속초를 지나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릉에서 만나고 속초로 지나가고 이 길로 이로 쭉 올라가면 우리 부대가 있다. 이게 국가기밀로. 그리고 당신의 부대 위치는 어디냐? 그래서 뭐 하조대 부근이야. 하조대가 어디냐? 애국가 보면 그 소나무가 많이 나오는 그거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거기에 동해안에 소나무숲 하조대 그 부근이 우리 부대 위치다. 이런 게 국가기밀로 이렇게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이제 기밀로서 가치가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탈북자 정보를 원정하게 전달했다는 하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그 국가기밀 수집 탐지 간첩죄가 인정이 되어서 결국은 불고지죄 하나하고 그 부분 간첩죄가 최종 유죄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징역 3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원정화 씨가 진술을 뒤집은 것 이외에 그 당시에 황 대위가 그런 불고지죄나 또는 간첩 혐의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은 없었습니까? 뭐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원정화 본인의 진술 말고는 사실상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고지 자체가 원정화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원정화 말고는 없는 거죠. 네. 그건 황주영 물론 이제 본인이 아까 허재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그것들을 일부 자인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그 군 기무사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본인 진술을 빼고 나면 원정화 간첩이라는 사실은 원정화 말고는 입증해줄 만한 증인이 없었던 것이고 그 탈북자 정보를 본인에게 자기가 간첩인 줄 알고도 탈북자 정보를 그 당시 일부 그 안보 강연을 오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원정화하고 이러저런 얘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탈북자 정보의 전부였던 건데요. 그것을 결국은 이제 핵심은 원정화 간첩인 걸 알고 그 얘기를 해준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원정화 본인의 진술만이 가장 유력한 증거였을 뿐이었던 거죠. 근데
저로서는 좀 황당한 것이 지금은 원정화가 화재현 기자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뭐 농담식으로 했다는 등 그 부분을 이제라도 협조해주겠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법정에 나와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황대희에게 주영아 내가 그때 너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간첩이라는 거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자신 있고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것들을 후회한다느니 농담식으로 술 먹고 했다느니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원정화 개인 인생의 그런 비극을 떠나서 한 사람의 젊은이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망가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정화 씨도 깊이 참여하고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제 이 사건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죠. 여전히 원정화 씨 본인은 간첩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떤 부분을 규명해야 하는지요? 일단 저는 제가 재판 과정에서 원정화 씨 만나본 제 소감으로는 원정화 씨 본인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북한에서부터 어떤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탈북자로서 여러 가지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그런 표현들도 있었어요. 이은영 기자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갑자기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정글에 떨어뜨려진 한 순진무구한 탈북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의 정신적 혼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정화 씨 본인의 정신적인 진술의 어떤 신빙성에 전제되는 그 부분도 좀 저는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첫째로 두 번째로는 원정화 씨가 자진해서 간첩임을 자수하고 이후에 기소되기까지 과정들이 저는 이 사건 수사하고는 별개로 반드시 규명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 사건을 가지고 과거 변호인의 소재가 되었던 그런 불임 사건처럼 내국인을 상대로 고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예는 제가 봐도 그런 것은 이제 근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러한 식으로 간첩을 조작해내는 것은 최근에 유우성 씨 사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은 여러 가지 이경혜 씨 사건이라든지 탈북 여간첩으로 또 서울 메트로의 정보를 빼냈다고 하는 김미화 씨 사건도 있고요.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남북 통일에 대비해서 사회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지금 탈북자가 2만 명이 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탈북자를 간첩으로 만드는 것은 탈북자 전체를 잠재적 간첩으로 보게 돼서 결국은 통일 이후뿐만 아니라 통일 이전이라도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과정은 지금 유우성 씨 사건과는 또 다른 별개로 분명히 규명돼서 저는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현재 합동신문센터에서부터 하나원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의 탈북자들을 보안 용의자로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엄격하게 규명되고 이후에 이것이 제도적 법적으로 그것들을 통제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조사 과정, 합신센터 말씀이시겠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 원정화 씨 사건으로 국한해 보자면 원정화 씨 본인이 간첩임을 주장하는 이상 뭐 재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특히 재심이 되려면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쨌든 사법제도가 세 차례 이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어진 신급 동안 안에 심리를 다해서 확정지은 판결을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 평화의 이제 근간이 되어지는 사법제도의 기본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도 재심에 대해서는 엄격히 한정적으로만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재심 사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새롭고 명백한 그것이 무죄라는 어떤 그런 증거를 요하는 요건들을 조금 넓게 해석하면 원정화 본인의 현재 진술을 가지고도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재심 사유로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의 사건에 관해서는 지금 황주영 씨 사건, 황주영 대위의 사건에 관해서는 당시에 원정화 씨의 진술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면 그렇습니다. 관련 증언의 진술들이 증인의 증언이 어떤 위증죄에 해당하는 형사 판결을 받았을 것이 이제 재심 사유가 하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황주영 대위가 원정화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황주영 대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재심 사유로 그것들을 원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 네. 그 허 기자가 주목한 부분은 원 씨가 간첩이냐 아니냐 이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수사의 문제점입니까? 둘 다입니다. 네. 일단 인터뷰에 응해서 해준 얘기들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앞세워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원정화 씨가 정말 간첩이었는지는 여전히 계속 의문을 품고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탈북자 사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 정보 브로커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원정화 씨의 주장처럼 난파 간첩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정말 이도저도 아닌 그냥 순수 탈북자인데 모든 것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이 세 가지가 전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보위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가 탈북해온 어떤 탈북자들을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났는데 북한 보위부도 남한의 국정원처럼 성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탈북자에게 접근을 해서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괜찮으니까 뭐 하나라도 좀 달라. 그렇게 해서 계속 회유해서 보위부에 보고를 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승진에 활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어떤 심부름이나 어떤 제안을 받아서 단순하게 정말 아주 사소한 정보 브로커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 탈북자 사회의 추정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계획돼 가지고 난파된 어떤 훈련된 간첩인 것으로 포장된 것은 아닌지 이거 역시 검증해 볼 필요가 저는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정말 정보 브로커도 난파 간첩도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 조사가 필요하고 아니면 원정화 씨가 스스로 양심 고백을 하든지 뭔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저는 좀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원정화 씨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술을 먹으면서 어떤 자기 방어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저는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진상 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 이름으로 기소한다. 국민특검 3회는 위장탈북 부녀 간첩 사건, 이른바 원정화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따져봤습니다. 모레 4회에서는 보훈처 등 다른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룰 예정입니다. 국민특검 4회 국민특별검사로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특검 3회 나는 난파 간첩이다.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